자, 앞선 시간에는 언어 자체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제2장 두 번째 시간에서는 말의 내용을 완성하고 때로는 완전히 뒤집기까지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시선, 즉 아이 콘택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눈을 전혀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만 쳐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루한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혹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가? 그런 등등의 의심이 들 겁니다. 이처럼 시선은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메시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은 나는 지금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존중의 표현이자 내가 하는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라는 진실성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선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랑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시선을 통해 감정이 오가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수를 하며 나누는 짧은 시선의 교환이 앞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도 청중의 눈을 골고루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그들이 내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혹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선은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서 신뢰를 전달하고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상대를 꿰뚫을 듯이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대1로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그대로 계속 쳐다보면서 한다면 서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양쪽 눈과 코와 입을 연결하는 역삼각형 또는 삼각형 영역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안에서 시선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미간을 보았다가 한쪽 눈을 보았다가 다시 입 주변으로 시선을 옮기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응시의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상대에게 집중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나 발표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시선의 분배가 핵심입니다. 가장 앞줄에 앉은 사람이나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 쳐다보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청중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알파벳 Z자나
W자를 그리듯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앞줄에서 뒷줄로 천천히 청중 전체를 훑으면서 시선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 지점에 약 3초에서 5초 정도를 머물면서 한 문장을 말한 뒤에 다음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야 모든 청중이 발표자가 나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시선의 중요성은 서로 서구 문화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 시선이라는 코드가 문화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대화 중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으며 내 말에 자신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시선을 자꾸 피한다면 무례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심지어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한국 등 일부 동양 문화권이나 중동 문화권에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 윗사람이나 상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는 어디서 눈을 똑바로 치고 쳐다봐 라는 느낌의 무례하고 도전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만국 공통의 언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시선 교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미리 알아보는 작은 노력이 큰 오해를 막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선에 이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제스처와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거나 몸을 특정 방향으로 트는데 이 모든 행동에는 숨겨진 심리적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 긍정적 자세와 부정적 자세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는 몸을 상대방에게 활짝 여는 모습입니다. 발표를 할 때 팔을 자연스럽게 펼치거나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등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세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입니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는 몸을 움츠리거나 장벽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짱을 끼우는 자세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방어적인 상태일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다리를 꼬거나 뒷짐을 지는 자세 역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입으로는 좋은 의견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몸은 팔짱을 끼고 있다면 듣는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팔짱이라는 비언어적 신호를 더 신뢰하고 저 사람은 내 의견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제스처와 자세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발표를 할 때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뒷짐을 지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손은 항상 허리 위, 가슴 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검지손가락 하나로 삿대질하듯이 가리키는 것은 매우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손바닥 전체를 펴서 제시하거나 두 손가락을 모아서 부드럽게 가리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는 것처럼 숫자를 시각적으로 함께 표현해주면 청중의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회의나 협상 테이블에서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된다고 해서 펜을 계속 딸깍거리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은 나는 지금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반대로 내가 중요한 제안을 할 때에는 등을 의자에 기대거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허리를 펴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주장의 무게감과 신뢰도가 함께 실리게 됩니다. 시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스처 역시 만국 공통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OK 사인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이 표시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알겠다, 좋다 라는 긍정의 의미로 쓰이죠. 하지만 이 사인을 브라질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다, 쓰레기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일본에서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제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 의미나 이미지가 많이 퍼져 있지만 여전히 이란이나 같은 일부 중동 국가나 나이지리아 같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심한 모욕을 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아직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의 사람과 만날 때에는 섣불리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작은 손짓하다가 회복할 수 없는 외교적 신뢰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언어적 소통에서 표정만큼 솔직하고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비언어적 단서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얼굴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문화나 인종,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7가지 보편적인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노, 슬픔, 기쁨, 놀람, 공포, 경멸, 혐오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쁜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에크먼 박사는 미세 표정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표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0.2초 미만의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얼굴에 나타나는 진짜 속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하 직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실망의 미세 표정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착하는 능력은 상대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이번 제안 정말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표정은 시큰둥하다면 상대방은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내용과 표정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더 큰 긍정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로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단순히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는 감정 표현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상대에게 호의적이며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는 중요한 사회적 신호를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가짜 미소와 입꼬리와 함께 눈꼬리까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웃음을 짓는 미소를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진짜 미소를 감지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썹 또한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살짝 위로 올립니다. 이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네요 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무언가 의심스럽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는 미간과 함께 눈썹을 찌푸리게 되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끄덕임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는 가장 명확한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여주면 훨씬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표정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과장되지 않게 억지로 지어내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않도록 표정이 오히려 이 사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이상한 반대의 것들을 준다면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정 관리는 연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도록 훈련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표정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전염이라는 현상입니다.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 상태, 특히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퍼져나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의 리더가 아침부터 무언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 불안감은 팀 전체에게 전염돼서 팀원들의 사기와 안정감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하는 불안감이 업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의 전략적 무표정, 즉 포커 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리더가 패닉에 빠진 표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때 리더가 의식적으로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한다면
리더가 저렇게 침착한 것을 보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어서 조직의 동요를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패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커 페이스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리더가 계속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하 직원들은 리더의 생각을 전혀 읽을 수 없어 불안해하고 팀장님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너무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어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표정은 리더와 팀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표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고도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이는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귀로 들리는 비언어적 요소, 바로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준 언어, 페러랭귀지라고 부릅니다. 준 언어란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말의 내용, 즉 텍스트 자체를 제외한 목소리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속담에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와 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준 언어입니다. 준 언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량, 볼륨, 즉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는 자신감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음조, 피치 또는 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목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톤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쁨,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다음은 속도, 페이스입니다. 말의 빠르기를 얘기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을 전달할 때에는 말이 빨라지고 침착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말이 느려지죠. 마지막으로 멈춤, pause, 즉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직전에 잠시 말을 딱 멈추면 청중의 모든 신경이 그 다음 말에 집중하게 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습니다 라는 똑같은 문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혼 없이 빠르게 말하는 잘했습니다 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잘했습니다 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준 언어는 말의 내용을 꾸며주는 양념이 아니라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하면서 항상 말을 딱딱 끊어가면서 강하게 어조를 심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를 끊어가면서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목소리를 연출해야 상대방에게 더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량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이 사람 자신이 없나? 라는 인상을 주고 반대로 너무 크면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공간의 크기와 소음 정도를 고려하여 음량을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둘째, 음조, 즉 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톤이 너무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보다는 약간 낮고
안정된 톤의 목소리에 더 높은 신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나 결론을 말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톤을 살짝 낮추어서 말해보세요. 메시지에 훨씬 더 큰 무게감과 진정성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제가 천천히 말하는 순간 마지막에 나지막히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죠.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말을 조금 느리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침착하고 신중하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과 문장 사이에 1초 정도의 짧은 쉼을 주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을 훨씬 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발음이 뭉개져서 발음이 엉클어져서 웅얼거리면 메시지 전달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입을 정확하게 움직여서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기본기를 다지는 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항상 연습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것이 모두 다 똑같이 잘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연습도 필요하고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언어적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리젠테이션 상황을 볼게요. 30분 내에 똑같은 톤, 똑같은 속도로 발표를 한다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청중은 모두 잠들어 버릴 겁니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의 속도와 높낮이를 의식적인 변화, 즉 변조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 같이 중요한 키워드를 말하기 직전에는 말을 잠시 멈추거나 목소리 톤을 살짝 높여서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강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갈등이나 협상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죠. 이때는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상황은 악화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프로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소리 톤을 더 낮추고 말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결과 또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의 불만을 응대하는 상황이라면 잔뜩 화가 난 고객에게 평소처럼 빠르고 높은 톤으로 응대한다면 고객은 이 상담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더 크게 분노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낮은 톤 그리고 느린 속도로 말하면서 고객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천천히 응대합니다. 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객의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고 공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요소인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표정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통 과정에서 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이론에 따라서 공간학이라고 합니다. 개인 공간 또는 공간 버블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간학의 핵심 개념은 여기 개인 공간, 퍼스널 스페이스 또는 공간 버블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마치 투명한
거품막 같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으로 허락 없이 누군가 침범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텅 빈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다음 사람이 바로 내 옆에 바싹 붙어서 서 있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겠죠. 그것이 바로 나의 개인 공간에 침범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에드워드 홀은 이 대인 거리를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친밀한 거리는 0에서 45cm 사이로 포옹을 하거나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가족이나 연인에게만 허용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m 사이로 친구나 가까운 동료 등과 같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약 1.2m에서 3.6m 사이의 거리인데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을 대할 때,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유지해야 하는 가장 표준적인 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3.6m 이상의 공적인 거리는 강당에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다수의 대중과 소통할 때 필요한 거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리 규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거리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의실에서 어디에 앉느냐 하는 좌석 배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관계와 보이지 않는 권력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팀원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 함께 만들어내는 협력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것보다는 테이블의 코너를 활용해서 90도 각도로 앉거나 아예 나란히 옆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는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고 심리적인 동질감을 높여서 훨씬 더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반면에 연봉 협상이나 경쟁적인 토론처럼 서로의 입장이 명확히 다른 상황에서는 테이블 사이에 두고서 정면으로 마주 앉는 대립적 배치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자리, 즉 상석, 가장 높은 자리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실에서는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방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등 뒤가 벽으로 막혀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자리가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즉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미팅에 참석했을 때 누가 상석에 앉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조직의 권력 구조와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실제 비즈니스 에티켓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악수를 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멀찍이 서서 팔만 어색하게 내미는 것은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반대로 너무 성큼 다가가서 상대의 개인 공간을 확 침범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운 사회적 거리의 시작점인 1.2m 정도의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개인 공간이 극도로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상대방을 뻔히 쳐다보기보다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시선을 자유롭게 분산시켜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 개인 공간의 크기는 문화마다 다소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탈리아나 브라질 같은 중남미 문화권은 우리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친밀함의 표시로 여깁니다. 그들이 조금 가깝게 다가선다고 해서 당황하면서 뒷걸음질 치기보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적 표현 방식이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공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터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2교시에서는 메시지를 완성하는 비언어적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영상 마치면서 3교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